네. 네. 반갑다고 해야 될지. 네.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도 계시니까, 네, 하여간, 처음 오신 분들은 진짜, 잘 오셨어요? 공부하셔야 돼. 부동산 공부. 네. 그리고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요 위에다가 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급훈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 써놓은 것 중에서 보통 보면 근면, 성실, 정직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꼭 써놓고 싶은, 저보고 쓰라고 그러면 써놓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위기는 기회다. 이거지. 그것 같아요. 인생에서 제가 이제 뭐 다 산 건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려운 시기 때 그걸 갖다가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내느냐, 거기서 좌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패가 갈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런 시기가 꼭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좌절해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고요. 오히려 난 좀 지나면 난 잘 될 수 있다는 생각. 그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뚫고 나가면 또 더 좋은 시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이제 예상이긴 한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전 세계에 있어서는 위기죠. 그렇지만 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를 기회로 해가지고 또 큰 기업이라든지 또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든지 있습니다. 위기가 되면 그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사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특히 이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 많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좋은 말을 하셔야 돼. 좋은 말. 이제 저희 잘할 때도 보면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어르신들이 할 때 야 무슨 말이 뭐 씨앗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쭉 살고 보니까 하여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말, 작고 좋은 말.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좋은 말을 들으면 막 에너지가 나요. 에너지가 솟아. 그래가지고 더 잘해버리게 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 하시는 거.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말을 하거든요. 겉으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스스로한테도 내가 좀 힘들지만 잘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내용들은 스스로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요. 자기 스스로한테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 얼굴이 밝아.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 조금 이제 좌절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제 주변에도 보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 어려움이 안 느껴져.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정말 빚이 많아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변 가족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너 잘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말, 좋은 생각. 너 이것도 못해? 너 돌대가리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 아들은 더 공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간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자. 좋은 꿈도 많이 꾸시자.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문자 쓸 건 아닌데, 하여간 그렇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큰 놈을 학교 데려다 주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세상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세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아침 뉴스 중에서 제일 정말 꼴 보기 싫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소장님 뉴스 있었잖아요. 입주민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화나더라고요. 왜 인간이 그럴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애기한테 이제 그런 뉴스를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야, 이거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러긴 한데 하면서 말을 주워다 보면서 그러긴 한데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막 자꾸 인식을 하시면 자꾸 이건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올바르고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서 우리 애기들한테도 그 얘기를 또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아직은 어려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예. 나중에 크면 알겠죠. 아이고. 예. 자,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공해서 얼굴이 밝아졌다도 있지만 얼굴이 밝아서 성공했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이야.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정적이세요. 뭐 좀 잘 안 되고 마음 푸는 거 있어도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손님 맞이하면 또 다 잊어먹고 또 막 손님한테 이렇게 해요. 그런 긍정적인 사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를 안 해드렸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 씨가요 굉장히 좀 흔한 성씨는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학급에서 1명 정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2명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였어요. 1명 정도. 저희 학급이 그때는 막 70명 넘어가고 그랬을 때 그때는 1명, 많으면 2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흔한 성씨는 아니죠. 자,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편이 있고요. 1편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이제 1편에 들어가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28문제 출제돼요. 그 다음에 2편에 이것도 법이거든요. 법이 길어요. 제목이. 법의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길어요. 아이고. 근데 시험 문제는 달랑 한 5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자, 3편 갑니다. 3편이 중개실무예요. 중개실무. 중개실무 이렇게. 이 중개실무 파트에서는 한 7문항 정도가 출제돼요. 이것도 법이죠. 이것도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실무 파트에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민법 시간 지났나요? 목요일이면 지났을 것 같기도 한데. 내일이 아직 안 지났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래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인데 우리 중개실무에도 출제돼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주 중요한 법이죠, 이것도. 여기도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중개실무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 법이에요. 법 아닌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가르치는 과목. 법이 아닌 것은 1차 과목에 들어가 있는 학계론 그것이 법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또 그 명의신탁도 요번에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해요. 역시 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 최근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빠진 적이 없고 이렇게 벌써 3문제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경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 경매가 역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 여기도 한 문제 이상입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 문제. 그럼 뭐예요? 벌써 7문제 출제된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내용 중에서 실무와 관련된 법조문을 여기서 배우게 돼요. 확인설명서 같은 게 있어요. 확인설명서. 우리 계약서 쓰게 되면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확인설명서 이렇게 적어주죠. 그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그 내용을 요 실무 파트에서 배우는데 요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다 법이에요. 이거 최소한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 법을 갖다가 시험 보는 거예요. 여기서 40문제. 그러니까 2차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40문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법 같은 거 있잖아요. 2차 과목 중에 공법은 제가 가르치는 요 양의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0배는 될 거예요. 거기서 40문제고 여기는 그거보다 양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40문제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험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공법은 좀 점수를 못 맞아도 중개사법에서 막 70점, 80점, 90점 가까이 맞아서 남는 점수를 공법에 보태줘 갖고 합격하고 그게 일반적인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이 이제 약간 바뀌는 찰나예요.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중개사 시험 1회 시험부터 지금 이제 31회까지 봤는데 이제 내년에 32회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어제 이제 수험생분들 저는 31회인가 2회인가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이제 32회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딴 것은 14회 때 자격증을 땄어요. 14회 때. 땄다고 그러지만 그냥 주웠어요. 시험 문제가 쉬워서. 1회 때 시험이 있잖아요. 1회 때 시험은 너무 쉬웠어요. 도덕 문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는 남아있질 않아요. 창피해서. 이건 없어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많이 합격했죠. 14회 시험 때는 그때보다는 좀 뭐 어려워졌다고 해도 그래도 쉬운 겁니다. 근데 기점이 언제나 15회 때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회 때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요. 지문도 안 길고요. 그랬던 문제예요. 그런데 15회 때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1회 이제 추가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험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죠.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는가? 이때 문제는 엉망이었어요. 엉망. 오답도 많고요. 그래도 복수 정답 인정 안 하고요. 문제 공개 안 되고요.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막 문제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5회 이후부터 한번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1000명이 합격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변호사 시험이죠.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이었어요. 근데 중개사 합격생이 그때 1000명 정도, 1000명 조금 넘었어. 그랬던 시절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딱 되면서 그다음부터 문제가요. 정말 문제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이제 오류가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내고요. 여러 번 걸르고요. 그래서 문제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때보다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는데 달라진 점은 뭐냐? 문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을 만한 내용을 묻고요. 내용도 아주 정선을 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쭉 가다가 어느 때는 조금 어렵다가 어느 때는 조금 쉽다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건 저는 30회라고 봐요. 30회. 작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30회 요때 문제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30회 때부터. 올해도 달라진 거예요. 내년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마디는 요 30회요. 30회. 예. 여기 15회가 또 기점이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문제가 이때는 1차하고 2차가 있으면 1차 시험 과목이 들어가는 게 민법, 학개론 그거잖아요. 1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1차를 갖다 통과했죠. 그러면 2차는 쉬워요. 그래서 1차가 패스가 되면 거의 2차가 패스되는 형태.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2차에서도 2차가 쉽다고 했지만 공법은 쉽지 않았지만 중개사법이 쉽고 그게 중개사법이 좀 어렵다면 공시법령이나 세법이 좀 쉬워가지고 쉬운 과목이 한 과목이 있어갖고요.
1차만 되면 거의 2차가 패스되는 형태로 시험 구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문제 좋아요. 근데 이때 기점에서 뭐가 달라졌는가? 1차가 뭐 어려워진 건 아니고 1차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차는 뭐 상대적으로 보면 뭐 옛날이랑 똑같은데 2차가 어려워졌어요. 2차가 어려워진 거예요. 1차는 옛날부터 그랬고 오히려 1차는 좀 쉬워졌다? 쉽다, 쉬워졌다. 좀 이상한데 하여간 어렵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어렵진 않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차 합격생이 많이 배출됐어요. 뭐 어디에서 이제 그거 따느냐 못 따느냐가 결정되냐면 2차 과목이에요, 이제. 그게 달라진 게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2차가 이제 옛날보다 만만하지 않게 출제가 된다는 게 중요한 변화. 그 2차를 갖다 만만하지 않게 좀 어렵게 출제하는 방법은 뭐냐? 그랬는데 작년 문제도 그렇고 31회도 그렇고 32회도 그렇고 31회 아직 안 봤죠. 30회도 그렇고 31회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뭐냐? 박스 문제를 조금 더 늘렸어요. 박스 형태 문제 몇 개냐 골라서 뭐 기억, 니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스 형태 문제가 옛날에는 많이 출제되면 10문제. 보통은 한 7, 8문제 정도 출제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12문제, 12문제. 그러니까 박스 문제를 늘린다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박스 형태의 문제가 되면 고를 때 이 정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한 가지가 사례형의 문제가 민법에서 나오는 사례형의 문제가 출제가 다수됐어요. 이거 특징은 뭐냐? 가불병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문제 지문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시간이 문제, 시간. 시간을 쫓기게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를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찬찬히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내용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답을 잘 못 골라요. 문제 유형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렵게 내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전에 막 출제 안 했던 구석지 내용까지 출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거의 대부분 예상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도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대비하실 때 이거 대비하셔야 돼. 그럼 이건 수업 듣는 우리 수업하는 내용 자체는 바뀌는 게 없어요. 중요한 대비책은 뭐냐? 문제를 그 유형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작년에 수업할 때도 보면 거기 이제 막판에 백선 문제, 작년 백선 문제 한번 쭉 보세요. 제가 그 전에 백선 문제하고는 다르게 전부 다 사례 문제를 바꿔놨어요. 갑, 을, 병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형으로 출제될 거라고 작년에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상하면 뭐 하나요? 그렇게 해서 백선을 하면 뭐 하나요? 수험생들이 그걸 갖다가 갈고 닦았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반성하는 게 뭐냐면, 그걸 갖다가 아예 그냥 우리 7, 8월 달 또는 그 전에 문제 할 때부터도 이제는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사례형 문제하고 박스 문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익숙해서 그렇게 나와도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뭐 정년 내용이나 오류 내용이나 개정된 게 좀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 문제 유형이 그런 거예요. 문제 유형이. 출제 경향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중개사법 여기서부터.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이게 몇 페이지인가? 총설이죠. 총설. 총설 가십니다. 총설. 쪽이 40 몇 페이지인데 43페이지 2페이지 43페이지 2페이지로 가셔야 돼. 총설. 잠깐 이걸 치우고
자, 요 28문제 출제는 여기서 제일 처음에 1장에 나와 있는 게 총설이에요. 총설에서는 2문제에서 3문항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우리 중개사법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역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법을 만든 목적을 두 번째 공부합니다. 목적. 자, 세 번째 공부하는 것은 용어를 공부합니다. 용어. 자, 네 번째 공부하는 것은 물건, 중개 대상 물건을 공부합니다. 중개 대상 물건. 이렇게 네 가지. 여기서 이제 매년 출제된 게 용어라든지 중개상물이 여기 각각 한 문제씩 매년 출제되는 거 틀림없이요. 세 문제 나오는 경우는 얘보다는 얘가 한 문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목적이 나온다면 또 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역사에 대해서 봅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밑에 박스 있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박스 가지고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자, 오늘날 중개업을 하시는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의 조상이 누구냐. 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합니다. 조상이 누굴까 해보니까 옛날 책을 막 찾아보니까 옛날 책에 요 각회란 말이 나와요. 각회. 박스에 보시면 각회란 글자 나오는 데가 있죠. 조선시대요. 이게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시대 각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가자가 뭐냐면 집가예요. 집가. 그 다음에 쾌가 뭐냐면 거간 쾌자예요. 한문이 어려워요 이건. 저도 못 써요. 집가자에다가 거간 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집을 흥정 붙여주는 거간꾼이다 이런 얘기지. 저희 시골에 옛날에 보면 저희 어렸을 때 우시장이 있었어요. 우시장. 소를 팔고 사는 시장에 거기 가면 이제 소 사고 파는 걸 중간에 흥정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걸 우거간이다 그랬었어. 요거 이제 집을 흥정 붙이기 때문에 각회 이거 한문이고 순 우리말로 이걸 바꾸면 이 이름이 멋지는 것 같아요. 집주름이다. 주름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순 우리말로는 집주름, 집을 주름 잡던 사람인가? 뭐 그런 거예요. 한문으로는 각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오늘날 부동산 사장님의 조상 얘기죠. 근데 이 집주름이란 말을 저는 드라마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를 제가 볼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요 최근에는 좀 TV 켜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 저희 지금 TV, 안방에 있는 TV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잘 틀어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둘째 놈이 저기 무슨 영화 하나 본다고 뭐 이렇게 틀라고 했는데, TV가 안 켜지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죠. 근데 바꿀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게 TV를 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젊으시는 분 모를 거야. 노비를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노비를 추적해서 잡아오는 뭐 그런 것 같아. 저도 그 스토리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누구야, 그 남자 주인공이 있어. 얼굴은 이제 생각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네.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있는데 이 쫓겨다니는 그 노비하고 그 일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집, 양반집 같더라고. 저 집을 최근에 산 사람이 누군지 밑에 있는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이 대장이 가서 알아보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름한테 가서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이제 자막 밑에 집주름 해가지고 조선시대 하면서 집을 뭐 소개시켰던 사람 이렇게 하면서 딱 자막에 이게 해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사 치는데 보니까 집주름한테 가서 알아보고 오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장면이 좀 있다가 이제 알아봤더니 누가 샀답니다 이러고 나와. 예? 그때 제가 이제 전율을 느꼈어. 제가 그 가르치는 과목에 이게 나오는데 거기 드라마 거기 딱 자막으로 나오니까 대사에 딱 나오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의 조상이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변화는 다 대통령 끼고 나옵니다.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 생각하시면 되지. 이때 당시에는 부동산 소개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소개하려면 신고를 관청에 내고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신고. 요즘에 지금 보면 우리 저 술집이라든지 가게 하려면
구청 가서 영업신고 내고 영업신고증을 받고 영업신고증을 걸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 소개 영업을 하려면 요 신고증을 걸고 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증. 그러니까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요때 소개했던 건 부동산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소개도 했었던 장소입니다. 소개 영업소가. 복덕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도 소개했어. 소개란 소개는 다 했어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 직업소개서가 따로 있죠, 사실. 결혼정보회서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는 아직 분화가 덜 된 옛날 얘기니까요. 근데 이때는 신고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자격증 없이 신고해가지고 부동산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돈 잘 벌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뭐 배운 게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소개시키고. 그때는 그냥 부동산 가격이 막, 특히 70년대는 막 올라가니까, 예? 그냥 그냥 소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고도 막 터지게 되고. 등기부 같은 거 이게 읽는 것도 잘 몰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두환 정권 때 제도를 바꾸죠. 어떤 제도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신고 갖고 안 되겠어요. 허가 내고 하시오라고 규제를 세게 바꾼 거예요. 허가 내고 해 이런 식으로. 요즘은 허가 내고 하는 업종이 있나요? 요새 하는 장사 중에 허가 내야만 하는 영업 업종.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와닿는 게 술집 중에서 좀 왁자지껄한 술집이 있어요. 그냥 소주 몇 잔 마시고 그거 말고 막 양주도 나오고 노래도 막 부르는 술집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단란주점. 밑에 있는 게 단란주점인지 노래방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제 밑에 지하에 지금도 하는 단란주점이에요? 이런 데는 허가 내야 할 수 있는 거. 허가 내야. 유흥주점 있죠? 룸사람 이런 것들은 허가 내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이트클럽 허가 내야 할 수 있는 거지. 허가 업종이. 근데 이때 중개업도 어떻게 해요? 허가 내고 하시오. 그러니까 세게 한 거예요. 세게. 그리고 배우고 와라. 자격증 따고 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중개사 시험이 언제 생겼냐면 80년대 초반이에요. 84년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회 시험이 85년도에 시행되고 막 그랬거든. 처음에는 시험을 2년에 한 번씩 봤어요. 2년에. 그러다가 이제 IMF 겪으면서 IMF 끝나고 나서는 매년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합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 지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은 옛날에 넘었어요. 옛날에는 10만 명이 뭐야? 10만 명도 안 되고 막 그랬던데 최근에 막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막 배출되면서 이제 30만 명이 넘어갔어. 자격증 소유자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써먹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1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3명이다 그러면 30만도 더 돼. 지금은 40만 명 가까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써먹는 사람은 10만 명이 안 돼요. 많을 때가 이제 8만 얼마 9만 가까이 가고 좀 줄어들면 이제 또 막 8만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써먹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자격증 갖고 꼭 창업하는 게 아니고 밑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써먹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더 비율이 높아요. 밑에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 배우고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겠죠. 배워서 허가 내고 하라 이런 얘기니까. 까다롭죠. 규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쉽지. 그냥 바로 그냥 신고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99년 김대중 정권 때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등록을 내고 하시오 그래요. 등록. 그리고 자격증 따갖고 오라.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뀐 거지.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한 단계 아래. 허가가 어려운 거고요. 등록은 쉬운 거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게 산으로 치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산으로 치면 이렇게까지 합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꼭대기에 있는 게 허가라고 보시면 돼. 제일 규제가 센 거. 근데 그 밑에 요 정도 되는 높이를 갖고 있는 게 신고예요. 신고. 낮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중간 요 중턱 정도 되는 요것이 등록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평지는 뭐냐? 여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영업이에요. 오늘날도 영업은 넷 중에 하나입니다. 법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돼요. 어떤 경우에 여기 자유영업이 될까요? 요 코너에 있는 신발 가게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자유영업이에요. 다만 이제 사업자 등록은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고 하면 이제 불법인데, 사업자 등록은 하는 거지만 뭐 별도로 뭐 신고증이나 허가증이나 등록증은 필요 없어. 꽃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저기 저 다이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만들어진 거 파는 거 있잖아요.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사업자만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신고하는 업종은 술집이 여기 많아요. 술집. 근데 술집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순한 술집, 요거 소주 파는 데, 요런 데는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양주 파는 데 있잖아요. 양주 나오는 거. 이건 허가 업종이죠. 단란주점 뭐 이런 게. 요 신고 업종 되게 많아요, 여기도. 그럼 등록 업종, 요것도 많죠. 등록 업종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PC방 이런 게 등록 업종이에요. PC방. 그 다음에 노래방. 정식 명칭은 노래 연습장이에요. 노래방. 이것도 다 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학원 있죠. 학원도 등록을 내고 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교육청이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소도 등록업종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여기까지 왔다네요. 중개업소도. 독서실 어때요? 독서실. 학원처럼 독서실도 등록업종이에요. 예. 스터디 카페로 요새는 많이 바꿨죠. 근데 스터디 카페하고 조금 이제 성질은 틀린 것 같더라고. 확실히 독서실은 등록업종이에요. 스터디 카페는 조금 좀 등록업종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거기는 좀 변형이야. 그래서 약간 공간 임대업 이렇게 되면서 자유업종 비슷하게 돼요. 그거 사각지대예요, 그것도. 여기 사실은 독서실인데. 예. 이런 것들이 등록업종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규제가 이거보다는 좀 약하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99년도 일인데 99년도 전에 97년도 때 IMF 있었죠. 그러면서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역사의 역사. 이걸 좀 이해하셔야 이제 나중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실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42페이지까지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법의 뭐 체계와 구성 이런 거 나왔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시고 법을 시험 보는 거잖아요.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법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제일 힘이 센 법은 여러분이 가끔씩 들어보시는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 중에 다 법이에요. 법 중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국회에서 땅땅땅 해서 통과시키는 법이 있죠. 그걸 법률이라고 그래요.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운 용어예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만든 법이 또 있어요. 정부 뭔지 아시죠? 대통령 밑에 있는 그 기관. 이 정부에서 만든 법을 이렇게 불러요. 명령. 이런 게 어려워요. 명령은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법인데 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회용어로서의 명령 아닌 거예요, 이건. 예, 의미가 달라요. 이거 생소해요. 일반인 많이 못 들어봐요. 근데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본 것이 조례는 있을 거예요. 조례 들어보셨죠? 서울시 조례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례도 법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드느냐? 서울시 의회에서 만들어. 의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은평구는 의회가 있나요? 있죠. 구의원을 여러분 손으로 뽑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뽑은 그런 의회는, 구는 거기 의원들이 만들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은평구 조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은평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법을 규칙이라고 그래요. 규칙.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는 겁니다. 법에서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법이에요. 이건 누가 만드느냐?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은평구청장이 만드는 법을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게 여기 있잖아. 위에 게 요게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기가 뭐냐? 이게 지방정부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방법은 이런 법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중앙정부는 법률과 명령 가지고 자기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이건 지방정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 이런 건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보면 법률, 명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범위에 들어간 건 뭐냐? 그러면 요거 요 법률 플러스 명령까지가 여러분들 시험범위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법령이라고 불러요.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제 법령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럼 법률 플러스 뭐예요? 명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목도 제목은 그렇게 안 돼 있군요. 안 돼 있고 밑에 가면 이제 헌법 밑에 공인중개사법 해서 법률로 돼 있고 2번이 3번에 보니까 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요거 봅니다. 이 정부 중에서 대장인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이 만든 법을 대통령령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이렇게 장관으로 앉혀놓잖아. 그럼 그 사람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거기 있는 장관들이 만드는 법. 근데 그 장관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 무슨 우리나라 하도 이름 많이 바뀌어서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기획재정부 이런 거 있나요? 들어보셨죠? 보건복지부 그런 거 있나요? 뭐 하도 그 이름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산업자원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장관이 만드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그래요. 부령. 그러면 산업자원부령 그러면 산업자원부 장관이 만든 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 분야는 누가 맡아갖고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아갖고 있지. 요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욕을 엄청 많이 먹어서 무지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진짜 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실패해요, 결국. 결국은 실패해서 처음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좀 더 지나서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실패. 실패요, 실패. 거기에 주 책임, 어쨌든 간 책임은 지금 그 여자 그 장관이 져야 돼. 어쨌든 간.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명령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시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시행령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인 걸 아셔야 돼. 셋째 시간에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령은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이렇게 써요.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에서 만든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여기 규칙이란 말하고 이 규칙은 틀려요. 네. 이제 먹으세요. 이거 괜찮아. 그냥 요것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우리 중개사법과 요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합쳐봐야 법조문이 113개인가? 밖에 안 돼요. 거기서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28문제. 조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다 합쳐도 이것밖에 안 돼. 100개가 좀 넘어요. 양이 무지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중개사법만 공부해서 해봐라 그러면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 왜 이 중개사 시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느냐. 중개사법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주 그냥 몸집이 이만한 과목이 있어요. 이만한 과목. 그래가지고 너무 비대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과목이 있어요. 혹시 웃는 게 저 때문에 웃는 건 아니죠? 갑자기 얘기해 놓고 보니까 찔리네.
우리 중개사법은 몸집이 아주 가벼워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2차 과목 등에 들어간 것 중에서 이 공시법령인데, 그죠? 공시법령이다. 그러면 공시법령도 내용 자체에 까다로우면 이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정도 돼요. 세법 있죠, 세법. 세법은 중개사법하고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2차 과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 중개사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점수 따기에 그나마 요중에 이거거든. 근데 여기가 40문제예요. 이거 합쳐서 요거 40문제. 합쳐서. 응? 어디 중개사법하고 비교를 해. 이거 40문제 이것도 전략도 중요하다. 공법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2차만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공법에 이제 올인하시는데, 공법에서 이제 한 50점 정도 목표 삼으시면 돼요. 50점. 그러면 훌륭해요. 50점이면. 60점 맞았다. 그러면 거의 이건 무조건 합격이야. 그래서 50점 정도 목표를 삼으시고, 우리 중개사법은 최소한 70점은 목표 삼으세요. 70점.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70점을 넘기면 합격이다 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 합격하신 분들은 막 80, 90 이렇게 맞아서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70점 돼요. 그러니까 70점 넘기면 합격, 50점 넘기면 합격, 여기요. 합쳐서 60점 넘기면 합격, 이렇게. 이제는 2차 과목에서 여기서 남겨서 여기 좀 보태주고, 남겨서 보태주고 이런 것이 옛날만큼 수월하지 않으니까 다 제밥그릇을 해야 돼. 다 제밥그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70점.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예. 근데 80점 넘기고 막 90점 넘기고 그런 것은 아무리 중개사법이지만 쉽지 않다. 왜 그래요? 문제가 그렇게 출제를 하니까. 예? 이거 목표 점수 이 정도. 5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50점 맞는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그리고 끝까지 가면 돼요.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워낙 공부할 양이 많아서 공부하실 때 힘들다고 이게. 예? 애를 엄청 먹이죠.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저기 가봅니다. 나머지는 공부할 거 없고, 저기 1조 목적으로 가볼게요. 어디 가시면 47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본서 받으셨잖아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실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 긋겠습니다. 어디 보세요. 밑줄 그어요. 별표 치세요. 이것만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밑줄 긋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 스스로 공부하시면 아마 나중에 시험 끝날 때쯤 되면, 시험 끝날 때가 아니지, 좀 지나고 나면 다 밑줄 그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교재가 두껍죠. 아까 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다른 과목하고 틀려요. 책이 이거 되게 두껍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읽으시겠어? 시험 보실 때까지. 이 두꺼운 책을 몇 번 보시겠냐고. 잘 못 봐. 뭘 하셔야 되느냐? 처음에 많이 들으시고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으면 요 밑줄 그은 것들이 있죠? 여기가 엑기스예요. 그러면 밑줄 그은 내용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밑줄 많이 안 그을 거예요. 응? 그 밑줄 그은 것만 싹 먹어보면 10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100페이지가 뭐예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양을 줄이고 그 줄인 양을 계속 많이 반복해서 그냥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중개사법은 더 그렇게 하셔야 돼. 양이 적으니까. 이거 대부분 시험에 안 나온 내용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왜 그래요? 시험에 나온 내용만 쭉 쓰게 되면 양이 조금 해가지고 책값을 많이 못 받아요. 그리고 폼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본서니까 좀 두툼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응? 실질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도 많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키는 한 185.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그것도 중요해요. 목소리는 이것보다 더 꼭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딱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예. 목소리도 중요하더라고. 목소리 참 중요해. 예. 목소리 때문에 신뢰를 주고 안 주고 그런 거예요. 아나운서들 목소리 들어봐요. 그냥 내용은 잘 안 들려. 목소리가 그냥 달달해가지고. 유명한 배우들 보세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목소리가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좋은 목소리 태어나서 사람을 좀 홀려보고 싶어요. 보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실 차려서 영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세상 원리가. 아이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47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가 밑줄 그을 때가 한 군데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2절 나왔어요. 2절에 보니까 법제 1조 해가지고 목적에서 2줄 나왔죠? 2줄을 갖다가 밑줄 긋고요. 나머지는 깨끗하게 놔두셔야 돼. 응?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라고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제고. 여기까지 제고하고 여기까지 또 끊으시고 이렇게. 여기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게 세 번째 목적. 네, 끊으시고. 네 번째 목적은 국민경제에 뭐요? 이바지함.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이 몇 가지로 지금 끊어지나요? 네 가지. 그죠? 네 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대충 느낌은 오시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 법으로. 업무가 뭘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업무가 뭘까요? 소개시켜주는 거잖아요. 부동산 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줄이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 하는 거에 대해서 정한대요. 중개업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한다고요. 그런 법이 이 법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 전문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고.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험생과 지금 수험생은 질이 틀려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 엄청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전문 직종에 종사하신 분들도 해요. 예? 작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보면 막 지점장 하셨던 분들, 또 옛날에도 보면 현직 법무사인데 노량진에서 수업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수업 들으시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 공부하신 분들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중개업하신 분들의 수준도, 이 지적 수준도 올라갔어요. 옛날처럼 부동산에 그러면 이게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뭐 이런 이미지라든지 농가를 너무 많이 부린다 이런 이미지라든지 잘 모른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이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 현장에서 일하시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들은 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알고 또는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 손님들이 대응이 틀려져요. 대응이 틀려진 게 뭐냐면 뭐라도 잘 모르고 했죠.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당하지 않으려면 계속 공부하셔야 돼. 계속.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중개하시는 분들이 막 수준이 올라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영업력으로 떼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장에도. 그래서 이제 일반 부동산 사장님들 옛날처럼 시험에 대해서만 봐도 그래요. 옛날 시험 공부하잖아요. 2000년도 초반만 해도 학원 나와서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들이 그러는데 야, 중개사증 따려는데 학원까지 가서 공부하냐 이랬대. 그게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듣던 얘기예요. 수험생들이 와서 얘기해. 학원까지 나와서 공부하냐고 자기 친구들이 그런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중개사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어렵다는데 그 어려운 거 공부해? 지금은 다 그래. 그렇죠? 옛날에는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 땄으면 뭐 자격증 땄다 이렇게 돼 있고 막 그거에 대해서 땄다고 뭐 별로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지금은 자격증 땄죠. 그러면 그냥 온 동네 자랑거리요. 특히 시어머니의 자랑거리요. 아빠의 자랑거리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 공부했는데 중개 자격증 땄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요. 우리 며느리가 뭐 중개사인가 뭔가 하여간 뭐 부동산 그거 있잖아. 그거 공부한다고 장례를 공부한다고 내가 죽을 뻔했어. 집에 그 설거지 해주고 뭐 한다고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해주고 그런데 이번에 땄대네 하면서 자랑을 시작해가지고 온 동네 할머니한테 다 자랑해요. 이게 자격증 수준이 틀려진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을 해야 되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니다.